엄마, 우리 애들도 좀 봐주세요. 일주일이면 돼요. 뭐? 일주일? 애가 몇인데? 너희 셋이 다 막히면 6명이잖아. 에이, 엄마 원래 애 봐주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자식들은 모두 해외로 떠났습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이번 추석에 겪은 일을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 셋이 각자 아이 둘씩 맡기고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손주 6을 7박 8일 동안 저희 노부부가 봐야 했죠. 하루 3끼 6명 밥을 챙기면 18인분입니다. 7일이면 126끼예요. 빨래며 간식이며 싸우는 애들 말리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식들이 여행에서 돌아와 고맙다며 통장에 돈을 넣어줬는데 그 액수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돈마저도 세 자식이 함께 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무심함,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희생에 대한 씁쓸한 현실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집안일 하실 때나 산책하실 때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으신 후에는 꼭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을 열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큰아들네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길어서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비행기표는 이미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둘째 딸이 연락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어렵게 얻은 긴 휴가라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해외여행을 못 간다고 했습니다. 동남아로 일주일 다녀오겠다는 거였죠. 아이 둘은 우리가 봐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막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신혼여행을 제대로 못 갔다며 이번에 보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이 아직 3살이라 걱정이라면서도 부모님이 계시니 안심이 된다고 했죠.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세 자식이 모두 명절에 해외여행을 간다니 그것도 아이들을 다 우리에게 맡기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애들 6을 어떻게 봐? 우리 나이가 몇인데? 저도 막막했습니다. 큰 손주가 중학교 1학년, 막내 손주는 겨우 3살입니다. 10살이 넘게 차이 나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돌본다는 건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중학생은 사춘기라 예민할 테고 3살짜리들은 손이 많이 갈 나이였죠. 하지만 자식들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바쁘게 사는 아이들이 모처럼 휴가를 얻었는데 부모가 발목을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손주들과 오랜만에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추석 전날 자식들이 하나둘씩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큰아들네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중1인 손자와 초등학교 4학년인 손녀를 맡겼습니다. 큰 손자는 키가 제법 커서 이제 저를 거의 따라잡을 정도였습니다. 무뚝뚝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손녀는 그나마 밝게 인사를 했지만 역시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종이 2장을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아이들 일과표와 학원 시간표라고 했습니다. 큰애는 수학, 영어,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하고 작은애는 피아노 연습을 매일 30분씩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석이라도 공부를 멈출 수 없다면서요. 어머니, 큰애가 요즘 사춘기라 좀 예민해요. 간섭하시면 짜증낼 수 있으니까 적당히 놔두세요. 밥만 챙겨주시면 돼요. 중학생 손자를 키워본 적 없는 저로서는 막막했습니다. 사춘기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얼마나 간섭해야 할지 감이 안 왔습니다. 둘째 딸내는 6살 손자와 4살 손녀를 데려왔습니다. 사위는 커다란 가방 3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옷이며 장난감이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까지 잔뜩 챙겨왔다고. 특히 작은 손녀는 낯을 많이 가리니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밥도 안 먹으려 할 거예요. 그럴 땐
과자라도 주세요. 굶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막내네가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3살 쌍둥이를 데리고 왔는데 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기저귀 박스 2개, 분유통, 이유식 팩, 우유병 소독기, 아기띠, 유모차 2대. 마치 이사를 온 것 같았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직 애들이 어려서 짐이 많네요. 큰애는 기저귀를 거의 뗐는데 작은애는 아직이에요. 밤에 한두 번은 꼭 갈아주셔야 해요. 쌍둥이는 엄마 품에서 떨어지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이 무서운지 계속 칭얼거렸죠.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기저귀와 분유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다른 쪽에는 장난감과 책가방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안방은 쌍둥이와 어린 손주들 침실로, 작은 방은 큰 손주들 방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공항으로 떠나기 전 저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마음 편히 다녀오겠습니다. 애들이 말 안 들으면 혼내셔도 돼요. 일주일만 고생해주세요. 꼭 보답할게요. 보답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지만 그때는 그저 빈말이려니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저와 남편은 거실에 앉아 아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6명의 손주들이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1 손자는 벌써 휴대전화로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느라 바빴고 막내 쌍둥이 중 한 명은 엄마를 찾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첫날 저녁부터 전쟁이었습니다. 6명이 먹고 싶은 게 다 달랐습니다. 중학생 손자는 치킨을 시켜달라고 했고 둘째네 아이들은 김치찌개를 원했습니다. 쌍둥이는 이유식을 먹어야 했죠. 결국 저는 3가지 메뉴를 동시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밥을 먹이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4살 손녀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했고 쌍둥이 중 한 명은 이유식을 뱉어내며 떼를 썼습니다. 중학생 손자는 밥을 대충 먹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일 난감한 건 나이 차이가 너무 커서 함께 놀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중학생은 어린 동생들과 놀기 싫어했고 초등학생 손녀는 혼자 텔레비전만 보려 했습니다. 6살, 4살 아이들은 계속 싸웠고 쌍둥이는 번갈아가며 울어댔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쌍둥이를 재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아직 잘 시간이 아니라며 시끄럽게 떠들었죠. 쌍둥이를 안고 방에서 재우려 하니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깨어났습니다. 중학생 손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제 할 일이 있어요. 숙제해야 된다고요. 그 말투에 조금 서운했지만 사춘기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숙제가 아니라 친구들과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밤 10시 겨우 쌍둥이와 어린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손자는 아직도 안 자겠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새벽 1시에 잔다면서요. 초등학생 손녀도 언니 오빠가 안 자는데 왜 자기만 자야 하냐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는 6살 손자가 무서운 꿈을 꿨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쌍둥이도 깨어나 울기 시작했고 집안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쌍둥이 한 명을 안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달래고 저는 다른 아이들을 다시 재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중학생 손자만 이어폰을 끼고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1시간도 안 되어 쌍둥이 중 한 명이 기저귀를 갈아달라며 또 울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나니 배가 고프다며 분유를 찾았고 분유를 먹이고 나니 또 다른 쌍둥이가 깨어났습니다. 첫날 밤 저와 남편은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볼 시간도 없이 아이들을 돌보느라 밤을 꼬박 새웠죠. 다음 날 아침 6시 쌍둥이가
또 울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몇 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눈은 퉁퉁 부었고 허리는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이걸 어떻게 일주일이나 버티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6일이 더 남았다고. 이렇게 7박 8일을 정말 버틸 수 있을까 하고요. 둘째 날 아침, 저는 6개의 다른 아침 메뉴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중학생 손자는 시리얼만 먹겠다고 했고, 초등학생 손녀는 계란 프라이를 원했습니다. 둘째네 아이들은 김과 밥을 달라고 했고, 쌍둥이는 이유식과 분유를 먹어야 했죠. 남편과 저는 그 사이사이 서서 빵 한 조각씩 뜯어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이고 설거지를 끝내니 벌써 10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간식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과자를 달라, 과일을 깎아달라, 우유를 달라며 계속 부엌을 들락거렸습니다. 점심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인데 쌍둥이 중 한 명이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체온계로 재보니 38도가 넘었습니다. 남편이 급히 병원에 데려가는 동안 저는 나머지 5명을 혼자 봐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행히 큰 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고 해열제만 처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아이는 계속 보채고 울었고 다른 쌍둥이도 덩달아 불안해했습니다. 점심을 먹이는 것도 전쟁이었습니다. 6살 손자는 반찬 투정을 하고 4살 손녀는 밥을 한 숟가락 먹고는 놀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중학생 손자는 점심도 건너뛰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들어가 보니 아침부터 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이들끼리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초등학생 손녀가 둘째네 아이들과 장난감 때문에 다투었고 6살 손자는 울면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기도 어려웠고 다들 자기가 억울하다고 우겼습니다. 그때 둘째 딸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해외 관광지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딸과 사위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애들 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좋아요. 날씨도 완벽하고. 뒤에서는 시끄럽게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화면에 비추자 엄마를 보고 더 크게 우는 4살 손녀. 영상통화는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느라 지친 저와 남편은 간단히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 했지만 아이들이 또 제각각 다른 메뉴를 원했습니다. 겨우 저녁을 먹이고 나니 큰손자가 학원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수학 문제였는데 요즘 중학교 수학이 이렇게 어려운지 저도 남편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인터넷 강의를 틀어주고 혼자 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쌍둥이를 목욕시키는 것도 큰일이었습니다. 한 명을 씻기는 동안 다른 한 명이 거실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둘 다 씻기고 나니 저와 남편도 온몸이 물에 젖었습니다. 밤 9시 작은 아이들을 재우려 하는데 초등학생 손녀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엄마랑 항상 같이 보던 프로그램이라면서요. 할 수 없이 거실 텔레비전은 켜두고 안방에서 작은 아이들을 재워야 했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도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빨래였습니다. 쌍둥이 옷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혀야 했고 다른 아이들 옷까지 합치면 세탁기를 하루에 3번은 돌려야 했습니다. 널어놓은 빨래가 마르기도 전에 또 새로운 빨래가 쌓였습니다. 5째 날이 되자 저와 남편은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은 쑤시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할아버지, 화장실 가고 싶어요. 형이 때렸어요. 6째 날 오후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해.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쉴 틈 없이 아이들을 돌보니 몸이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해외 휴양지에서 걸려온 영상통화였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오후에 도착해요. 애들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왠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이 고생을 정말 알기나 할까 싶었죠. 7째 날 아침,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에 조금은 힘이 났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된다. 오늘만 버티면 끝이다. 그런 생각으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점심 무렵부터 자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온 그들은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선물 봉투를 한가득 들고 있었죠. 엄마, 아빠, 정말 수고하셨어요. 애들이 말은 잘 들었어요? 힘드셨죠? 이거 선물이에요. 자식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일주일 만에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울고 웃으며 정신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떠나면서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택시비 하세요. 정말 감사했어요. 봉투를 받아든 순간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가벼웠거든요.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은 선물만 주고 갔습니다. 화장품, 건강식품, 현지 기념품들이었죠. 예쁘고 좋은 것들이었지만 일주일 동안의 고생을 생각하면 뭔가 아쉬웠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남편도 옆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죠. 큰아들이 떠나면서 준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짜리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10만 원. 7박 8일 동안 6명의 아이를 돌본 대가가 10만 원이었습니다. 택시비라고 했지만 요즘 공항 택시비도 이것보다 비쌌습니다. 그날 저녁 통장을 확인해 보니 큰아들이 30만 원을 따로 입금해 놓았습니다. 봉투에 10만 원과 합치면 40만 원. 일주일 동안의 고생을 생각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나마 마음을 써준 것 같아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둘째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덕분에 잘 쉬고 왔다고 선물 마음에 드는지 묻더군요. 선물은 고급 화장품 세트였습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제품이었죠. 하지만 저는 화장품보다는 마음이 더 필요했습니다. 막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강식품과 현지 특산품을 선물로 주고 갔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둘째와 막내에게서는 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큰애가 돈을 줬으니까 자기들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가족들이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자식들이 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유럽의 멋진 성당, 동남아의 아름다운 해변, 고급 휴양지의 수영장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잘 다녀왔다는 문자들이 이어졌죠. 하지만 정작 7박 8일 동안 어떤 고생을 했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6명을 어떻게 먹이고 재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궁금해하는 자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애들 보느라 정말 힘들었다고 문자를 보내자 큰아들이 답했습니다. 그래서 용돈이라도 드렸다고. 둘째 딸은 오빠가 용돈을 줬으니 다행이라고 자기들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아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둘째와 막내는 큰아들이 돈을 줬으니 자기들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던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입시 준비를 도와주고 결혼 준비까지 해주었는데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큰며느리가 집에 들렀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왔다면서 냉장고에 넣어두더군요. 지난번에 너무 큰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적어도 큰며느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속상했습니다. 며느리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정작 내 자식들인 둘째와 막내는 왜 무심한 걸까요? 2주가 지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추석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손주 6을 일주일간 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애 봐주는 아줌마 구하면 하루에 10만 원이 넘는다고. 일주일에 6명이면 최소한 몇백만 원은 받았어야 한다고. 다른 친구는 자기 딸은 시어머니께 아이 하루만 봐달라고 해도 30만 원은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큰아들만 40만 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혀를 찼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너무한 것 아니냐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돈이 문제일까? 아니면 마음이 문제일까?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막내 며느리를 만났는데 그녀가 무심코 한 말이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일주일간 쌍둥이를 맡겼는데 친정 어머니께 100만 원을 드렸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저희 집에 맡길 때는 한 푼도 안 줬으면서 친정에는 100만 원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화가 난 건지 서운한 건지 허탈한 건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한참을 말이 없더니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만만한 부모인가? 우리의 희생이 그렇게 당연한 것인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그나마 40만 원이라도 줬지만 둘째와 막내는 정말 아무것도 주지 않았구나. 큰아들이 대신 낸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구나.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계셔서 다행이었다고, 덕분에 잘 쉬고 왔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친정에는 100만 원을 줬다는 사실을 안 뒤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억울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뒤섞여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둘째 딸이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온 딸이 반가웠지만 곧 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은 다음 달에 또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남편 회사에서 포상 휴가를 받았다면서 일본으로 5일간 다녀올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또 맡아주셔야 한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일주일이나 아이를 맡았는데 벌써 또 맡아달라니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힘들어서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자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안 봐주시면 누가 봐주냐고,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서운하게 왜 그러시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의 고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들 편의만 생각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딸이 돌아간 뒤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큰아들도 둘째와 막내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걸 아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큰아들은 한참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돈을 준 것도 큰며느리가 강하게 주장해서였다고. 처음엔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봐주시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그건 아니라고,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해서 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더 서운했습니다. 큰아들조차도 처음엔 우리의 고생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며칠 뒤 막내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큰형에게 들었는지 엄마가 서운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신혼이라 돈이 없어서 못 드린 거라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꼭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막내 부부가 해외여행에 쓴 돈이 5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그 돈의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표현했다면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막내가 덧붙인 말이 더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차피 손주들 보는 게 재미있지 않냐고, 부모님도 심심하신데 아이들이 와서 좋은 거 아니냐고. 저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6명의 아이를 돌보는 게 재미있을 리가 있나요? 심심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인데. 남편이 그날 저녁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부모인 척 했나 보다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항상 괜찮다고만 했으니 애들이 정말 괜찮은 줄 아는 것 같다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희는 늘 자식들 앞에서 강한 척, 건강한 척, 여유 있는 척 했습니다. 사실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리고 혈압약도 먹고 있는데 말입니다. 일주일 뒤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생일이라 모두 모였는데 자연스럽게 지난 추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둘째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애들을 잘 봐주셔서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막내도 거들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즐겁게 여행 다녀온 이야기만 신나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었다고. 일주일 동안 거의 못 자고 애들을 돌봤다고. 그러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둘째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하지 말라고 하시지 그랬냐고. 막내도 거들었습니다. 자기들은 부모님이 좋아서 하시는 줄 알았다고. 큰며느리만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미안함과 이해가 느껴졌지만 그녀도 차마 말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즐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식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둘째 딸이 다시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일본 여행 날짜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 봐준다고 했죠. 딸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돈을 주고 애 봐주는 아줌마를 구하든지 아니면 여행을 포기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식에게 처음으로 거절을 한 것이었으니까요. 얼마 뒤 막내 아들에게서도 비슷한 부탁이 왔습니다. 회사 워크숍이 있는데 아이를 맡아달라고. 이번에도 저는 거절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힘들어서 당분간은 아이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변했냐고. 예전에는 다 들어주더니 갑자기 왜 이러냐고. 저는 그제야 말했습니다. 지난 추석에 일주일 동안 6명을 봤는데 너희 둘은 고맙다는 표현도 제대로 안 했다고. 큰형만 조금 보태줬을 뿐 너희는 아무것도 안 줬다고. 막내는 변명했습니다. 형이 줬으니까 됐다고 생각했다고. 그리고 자기들은 돈이 없어서 못 준 거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속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는 돈은 있으면서 부모에게 줄 돈은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막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큰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대로 사례를 못 드려서 미안하다고 이건 자기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돈이 고마워서가 아니라 며느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줘서였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우리의 고생을 인정하고 고마워한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둘째와 막내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이를 안 봐준다고 하니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도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너무 잘해주면 고마운 줄 모른다고. 가끔은 거절도 하고 힘들다는 표현도 해야 한다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희는 평생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식들을 이기적으로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친정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저희를 키우시면서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희생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고마움은 잊혀지는. 남편과 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은 하지 않기로. 우리도 나이가 들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부탁할 때마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아픕니다. 세 자식 중에 단 한 명, 큰아들만이 그나마 우리를 생각해준다는 사실이. 그것도 며느리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둘째와 막내는 여전히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부모니까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손주 보는 게 즐거운 일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의 부모들은 모두 이런 걸까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다가 정작 노년에는 고마움도 못 받고 사는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걸까요?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쁜데 부모 신경까지 쓰기는 어려운 걸까요? 저는 지금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계속 거절하면 사이가 멀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다 들어주자니 또 이용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요즘 세대의 방식이라며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우리의 고생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야 할까요? 혹시 제가 너무 계산적인 부모가 된 걸까요? 자식에게 돈을 바라는 게 욕심일까요? 7박 8일 동안 6명을 돌본 고생과 큰아들만 준 40만 원.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도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에 사연을 적어주세요. 앞으로도 우리네 삶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